관세 완화 가능성에 오늘 우리 증시 뭐 나흘 만이죠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관세가 많이 면역이 생겼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관세가 아무리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가해지는 피해는 많이 없거든요. 오늘 지금 트럼프 연례 연설도 좀 들어보면은 관세에 대한 임팩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인 뭐 LNG라든지 뭐 이런 알래스카 쪽 얘기를 좀 많이 할 뿐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관세에 대해서 많이 면역이 생겼다라고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해서 당연히 유탄은 맞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시장 장중에 이렇게 낙폭은 좀 커질 수 있어도 좀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좀 오전에 만약에 어저께처럼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한 1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93%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0.66%인데 양시장 분위기가 살짝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좀 올려 붙였다가 그 약간의 올라간 폭을 좀 약간 소멸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피는 오전에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가 그 올라간 분을 좀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의 색깔은 역시나 코스피는 양봉으로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은 좀 음봉으로 좀 흘러가고 있긴 한데 전체 양시장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가 오늘 양봉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 3%가량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가장 큰 그런 의미 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중에서는 좀 이벤트가 많았어요.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연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알래스카 LNG를 아마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 기업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강관, 철관 뭐 이쪽에 대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합니다. 물론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동양철관이 그 얘기 듣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특징적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화면을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 일단은 가스공사가 원래는요. 요거를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있었냐? 2022년도에도 약간의 오름폭과 내림폭가 있을 뿐 움직임이 없었고 그런 다음에 21년도도 뭐 잠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고요. 아마 이때 21년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러시아의 가스관을 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움직였냐? 2024년도부터인데요.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2024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급상승을 보여줍니다. 원래 3만 원 이하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게 5만 원, 6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이때가 뭐였냐?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불발이 나면서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죠. 밑으로 쭉 흘러내렸는데 다행인 건 이때 우리가 2025년도 넘어오기 전에 이때 이제 흘러내렸다가 다행인 건 오늘같이 LNG 사업이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좀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기술적 분석을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갭을 오늘 완벽하게 좀 메꾸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라는 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이 윗꼬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왔었던 투자자들이 오늘 약간 정말 이때는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반등을 노려서 좀 팔았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LNG 사업, 알래스카 LNG 사업은 어느 정도 아직도 뉴스 재료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비 더 드릴 베이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시피 LNG를 많이 시출을 해야지 지금 미국의 부채율을 좀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철관 뭐 이런 쪽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체 넥스틸이라든지 동양철관 무슨 관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전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가지 않은 뭐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코스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입니다. 현재 양봉이고요. 10분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장 장 초반에 쭉 올랐죠. 관세가 뭐 결국에는 협상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회복을 해주는 이 회복을 해주는 구간에는 SK 하이닉스 역할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올라갔다가 흘러내렸죠. 그러다가 다시 코스피처럼 회복을 해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코스닥에서도 좀 떨어진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는 올라간 종목이 한 700종목 가까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랜만에 1000개 종목을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코스피가 양봉을 그려가면서 좀 회복을 해주고 있긴 한데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서 좀 나오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운송 장비 쪽이에요. 보신다라면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흐름이 괜찮긴 한데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약간 운송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아직도 매도 포지션을 좀 갖고 있지만 지금 1시간 지난 시간에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다는 건 크게 저는 아직도 의미는 없다. 그럼으로써 시장은 아직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추세는 계속해서 강하니까요. 하루 이틀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이 큰 거, 시장 시작하자마자 막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겁먹지 말고 지금 시장은 내가 정말 괜찮은 포트로 꾸려져 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꿋꿋이 버티는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방 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반도체 칩스법 폐지라든지 현대차 언급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또 저희가 시장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홈플러스 회생 절차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근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라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이 관세 전쟁 하루하루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횟수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러우 전쟁, 최근 종전을 위한 길목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공중 해상에서의 휴전을 제안했는데요. 전문가님과 이슈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홈플러스 회생 절차인데 홈플러스가 이제 3년 연속 적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이 회생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던데 어떤 이야기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앵커님은 평소에 장을 많이 보세요? 장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보통 그러면 장 볼 때 마트를 직접 가세요? 아니면 좀 인터넷으로 시킨다든지? 쿠팡으로 그쵸? 시키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네. 홈플러스의 주된 이유는 이런 지금 우리 앵커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터넷망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쇼핑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고, 결국에 MBK 파트너스가 좀 많은 사건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좀 홈플러스를 그냥 빚을 내서 인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든 좀 떠넘기려고 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빚을 지금 못 갚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업 회생 절차라는 정말 악수를 내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얼리는 그런 듯한 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홈플러스가 낸, 결국 MBK 파트너스가 냈죠. MBK 파트너스가 낸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뭐냐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당을 보통 자기 돈으로 다 안 하고 빚을 내서 하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빚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럼 그 빚이 쌓이니까 은행에서 빚 독촉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기업 회생 절차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 회생 절차가 하게 되면 갑자기 없던 심판이라는
법원이라는 심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행을 좀 타이르죠. 빚을 갚게 해줄 테니까 일단 이 식당 괴롭히지 말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은 어쨌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식당 운영을 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빚을 갚는 그 기간까지 정해주는 게 바로 이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 회생 절차가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냐라고 한다면 기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내에 결국엔 회생을 하지를 못한다면 결국에는 파산이나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의 결국에는 이 선택이라는 건 저는 딱히 뭐 깨림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일어난 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시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아마 차트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를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미국이랑 똑같이 합니다. 미국이랑 똑같이 해요. 결국에 선진화 시장 가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자라고 하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를 100%, 한 150% 따라한 건 메리츠 금융지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근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참 암초에 걸렸죠. 이 홈플러스에다가 1조 2천억 원을 빌려줍니다. 언제 빌려줬냐? 2024년도 5월 달에 빌려줬는데요. 그 돈을 갚지 못하는 거 아니야?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은 올라갔는데 어저께 좀 급락이 나왔죠. 많은 급락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쭉 상승 추세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브레이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냥 1조 2천억 원을 빌려준 건 아니고 홈플러스의 물류센터라든지 홈플러스 매장에 있는 부동산 한 5조 원어치를 담보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어저께 떨어진 이유는 결국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홈플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5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 현금화가 될 수 있지 모르고 그런 거에 투심이 악화돼서 어저께 하루 정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빌려준 돈이 1조 2천억 원이고 그 다음에 담보 잡은 게 5조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도 별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아마 주주님들은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마트가 역시나 반사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어저께 이제 밤에 준비를 하면서 아마도 이마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늘 바로 반등을 해주네요. 결국에는 홈플러스라는 회사 자체가 영업은 하게 만들지만 계속해서 영업 환경을 개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사가 안 되는 점포는 폐점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장사가 좀 덜 되는 점포는 운영시간 축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홈플러스에 갔던 고객들이 어디에 유입될까라고 아이디어를 좀 본다면 홈플러스 갔던 분들이 갑자기 롯데마트를 갈까요? 저는 그렇다라기보단 이마트를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마트가 전국에 한 140개 정도 점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고객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출액 순위로도 이마트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대형마트 점포 기준으로요. 이마트가 12조 4천억 원이고요. 홈플러스가 그의 절반가량인 한 6조 5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마트의 반사수익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마트에 대해서는 절대 매출액과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좀 더 확대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마트와 같은 결입니다. GS 리테일을 좀 보고 싶은데 GS 리테일이 인적 분할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호텔 사업 부분 이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GS 리테일을 꼽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라면 홈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었던 SSM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형 슈퍼마켓이거든요. 이게 대형마트를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집 앞에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롯데슈퍼, 그 다음에 GS가 운영하는 GS 더 프레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GS 더 프레시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 GS 리테일입니다. 근데 아까 카테고리가 대형마트였다면 지금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SSM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 가장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GS 더 프레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홈플러스가 조금 운영을 축소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까지 축소를 한다면 이 GS 리테일까지 좀 반사 수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정상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회생 절차 관련해서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메리츠 금융지주, 이마트, GS 리테일까지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관세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 증시가 관세 전쟁 격화 우려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장 마감 이후에 뭐 상무부 쪽에서 이런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에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선방을 해주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관세 전쟁에선 또 어떤 포인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 테마인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정말 요즘에는 이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정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막 떨어져가지고 매도하면 갑자기 트럼프가 또 좋은 얘기 사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면서 아까 괜히 팔았어 막 이러신 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은 이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는요, 협상용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제 생각도 좀 그것도 맞는 경우도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캐나다가 중국이 어저께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한 30조 정도의 미국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인스타에 어떻게 올렸나요? 바로 캐나다를 또 짓누르는 그런 약간 비하 발언까지 해가면서 캐나다를 완전히 눌러놨는데 이 관세가 저는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뤄지고 관세 전쟁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들지만 결국에는 협상용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렸습니다. 어떠한 물품이 오든 옷이 오건 시계가 오건 뭐가 오든 100% 때렸는데 캐나다는 선택적 관세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서로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가장 심각한데 미국이 또 중국의 전체 품목의 10% 관세를 추가로 했습니다. 기존의 10% 플러스 10%예요. 20%인데 중국은 미국에다가 어떤 걸 관세를 했냐? 이것도 선택적 관세입니다. 밀, 옥수수, 면화, 그 다음에 닭고기. 여기에 지금 관세를 선택적으로 15%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미국, 중국 간에 서로 간에 펀치를 날리지 않고 그냥 신경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국이 관세 매긴 게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잖아요.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주된 표를 가져갔었던 공화당 쪽에 레드 수입을 가져왔었던 레드 스테이트 지역의 주로 생산품이에요. 캔자스지라든지 노스다코타, 그 다음에 몬태나주 뭐 이쪽에 많이 생산되는 게 바로 이 닭고기, 면화 이쪽이거든요. 결국엔 중국은 미국에다가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트럼프에다 관세를 때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이런 테마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고르기가 어려우실 텐데 오늘 그래서 그 고민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제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 뉴스를 보셨다시피 현대제철은 미국에다가 철광소를 좀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현대제철이 현재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제철이 뭐를 만드냐? 자동차 판을 만들거든요. 자동차 전체적인 판을 만드는데 현대차 완성차 공장 주변에 현대제철 제철소를 차리면 결국에는 현대차도 무관세고 현대제철도 무관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1기죠. 현재 2기긴 합니다만 1기 때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관세 쪽에서는 현대제철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K뷰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문가님, 화장품에도 관세가 들어갈 텐데 아모레퍼시픽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결국엔 미중 간의 관세가 격화가 되면 화장품에도 좀 관세가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향.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은 미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 있죠. 이 원료는요, 중국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향의 화장품 원료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장품 원료까지 중국세를 관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미국에서 가뜩이나 지금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더욱더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례로 들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립케어라고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 자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 2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그 설화수 제품군은 약간 고급 라인이긴 한데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정도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노바텍입니다. 아마 노바텍이라는 제품이 아니고 노바텍이라는 종목 자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 관련주냐?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네, 히토류. 히토류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시잖아요. 히토류에 대해서 이 노바텍이 뭐에 관련이 있냐? 노바텍이 주로 하는 기술은요. 히토류 기반의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 연구 자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자석은 연구 자석 중에서 차폐 자석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휴대폰, 이 조그만 휴대폰 안에는 안테나도 있죠, 스피커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있죠, 음성 센서도 있죠. 모든 센서가 집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이 조그만한 부품애들이 전자기파를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전자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전자파들이 서로 간섭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핸드폰 작동이 안 돼요. 그거의 간섭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차폐 자석 기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노바텍이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더 설명드리면 보통 무선 충전기 요즘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근데 무선 충전기를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살짝 자석이 붙는 느낌이시잖아요. 그것도 차폐 자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엔 노바텍이 미중 갈등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차폐 자석, 연구 자석은요. 히토류를 원재료로 한 자석 제품입니다.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중국에서 세계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중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매일 뭐 히토류에다 관세 부과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다가 받았었던 히토류를 약간은 좀 공급처를 다변화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히토류에도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바텍 같은 종목들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관세 전쟁 관련해서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될지 고민이셨던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조금 줄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은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인데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 전쟁을 두고 신경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네네. 요것도 살짝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맞죠. 이것도 맞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만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정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협정이 완전히 불발이 나면 오히려 종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기 시작하면 동유럽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종전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종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많이 떨어진 게 다 같이 회복을 했다라는 걸 분명히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가지 테마와 이슈까지 오늘도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